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강연 재밌지 않았나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됐지? 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이 시간에 평일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원종윤 교수님께서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오늘 이미지 생성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원종윤이고요. 생성 AI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4월 6일 이때쯤에 달리2라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생성 AI가 저희 AI 프렌즈 단톡방을 통해서 처음 저는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API 신청을 하고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7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AI 프렌즈랑 저희 대학하고 함께 2022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써서 과제 책임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게 막막했거든요. 제안서는 잘 써서 붙었지만. 그래서 AI 프렌즈의 전문가들께 작은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AI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파이썬 같은 거를 한 달 정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생성 AI를 딱 써보니까 이거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넘어갔네요. 네, 그때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네,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가 한 8월에는 스테이블 디퓨전도 나오고 7월에는 또 미드저니도 나와가지고 텍스트로 이미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도 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타임라인을 보면 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르치던 커리큘럼을 완전히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우선 학생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미지 만드는 거 알려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영상 만드는 것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들도 그때 언리얼 5가 마침 나와서 언리얼 5랑 메타휴먼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유니티 이런 거 가르치고 3D 블렌더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들이 다 생성 AI가 연동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창작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못하는 게 있을 거다. 예, 손가락을 못 그린다고. 왜냐면 손은 손이라는 데이터가 잘 없거든요. 다 뭘 잡고 있거나 맞잡고 있거나 이런 것만 있어서 못하는 걸 찾았었는데 네, 이렇게 퀄리티 높은 그림에도 손을 못 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갖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뭘 잘하냐 못하냐를 논의하는 게 불필요할 정도예요.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는 연기자들 그리고 카메라 감독 모든 사람들이 영화 감독의 마음을 읽고 그걸 표현해 내거든요. 그게 인공지능에서도 생성 AI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2월 중순에 나온 기술인데 전에는 디테일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똥손처럼 그려도 금손을 만들어주는 컨트롤 넷이라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행동도 다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특허를 받으면 그 멀티터치 기능,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손가락 2개로 막 하는 그런 기능들이 상용화가 되려면 한 20년 이렇게 걸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지금 챗 GPT 11월 말에 나왔는데 벌써 챗 GPT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3D, 모션, 비디오, 보이스를 다 만들 수가 있어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발렌시아가 해리포터로 찾아보시면 거기 나온 영상이 다 스타일은 챗 GPT한테 물어봐서 만들고 애니메이션은 DID 그리고 이미지 생성 배우들이 아니고요. 미드저니로 만든 거고요. 목소리는 11랩스라는 걸로 이 배우들의 목소리를 생성을 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룩말 새로 아시죠?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 당연하게 생성한 이미지인지 알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임팩트 있는 동물이 딱 올라와갖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을 할수록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받는 정보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어쩌면 반대로 신문이나 TV, 매스미디어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밈으로 만들어서 생성 AI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해요. 얼룩말 세로가.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근데 이런 시대가 저희 디자이너들에게는 사실은 낯선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그림으로 초상화를 기록하거나 어떤 행사 이미지 기록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때부터 디자인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사람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은 예술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디자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뭐 외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특히 우리의 직업을 파괴할 것 같은 그런 파괴적인 기술들은 일단 먼저 부딪혀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술 쪽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엑셀보다 사람이 더 잘 계산할 수 없을까? 뭐 이러면서 엑셀하고 대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좀 자세한 궁금한 것들은 또 좀 이따가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기훈 교수님 간단히 소개와 함께 또 진행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김기훈 교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김기훈 뭐 이렇게 긍정 기운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주로 선생님들을 많이 가르친다는 표현이 좀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인공지능 소양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특히 정부에서 하는 교육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챗GPT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딱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우리 비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실수를 잘하고 엉뚱해요. 그래서 땡똥 맞은 말 가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바꿔주죠. 네, 그래서 약간 친구가 하나 생긴 좀 부족하지만 친구 하나 생긴 느낌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쪽에서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챗GPT나 이런 자연어 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반 창작자들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유네스코가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교육 관련된 기관인데요. 폐지 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어서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특히 우리 아이들은 거의 받아들이잖아요.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페이지가 저는 이 페이지인데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챗GPT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아웃풋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건지 를 물어봐서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딱 좋죠. 그럴 때는 그냥 챗GPT를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사실인 거를 찾는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그 아웃풋이 정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걸 측정한 다음에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초등, 중등 학생들한테는 이걸 쓰는 게 어렵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제시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쓸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교육 쪽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걱정이죠. 챗GPT가 생기면 내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거 챗GPT로 물어본 구문인데 저도 딱 보니까 선생님이 네 번째더라고. 그래서 덜컥 우리 선생님들 없어지면 안 되는데 소중한 존재인데 얘도 딱 자꾸 물어보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과 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작년이죠. 새로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나 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매년 한 7년 정도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가르칠 걸 새로 하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인공지능이 한 3, 4년부터 이미 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그 OECD 2030에서 이제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 때 이렇게 자꾸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게 아마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량들이 필요한데요. 뭐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이런 네 가지 큰 축 아래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경쟁력이거나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이런 식의 나침판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OECD에서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그 교육과 과정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엔트리라고 이제 블록 프로그램 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파이썬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 아이들과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많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고 특히 이제 2022 교육 개정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초등학교 실가 시간에 배우거나 중학교 때 정보 시간에 배우거나 고등학교 때 아예 교과서도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생활 등 다양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정보 교과뿐만 아니고 모든 교과에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세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중심으로 디지털 소양이라는 걸 하나의 축으로 가르치는 거를 큰 축으로 저희가 교과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AI 시대로 이제 저희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더 변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려면 그 단순한 활용법, 챗GPT 잘 쓰는 법도 중요하긴 한데 그 A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거의 한계점들을 알고 내가 잘 어디에 사용할지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역량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AI는 어떻게 보면 도구일 뿐이잖아요. 각 영역에서의 자기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사람은 문학을 잘 하셔야 될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잘해야 되는 그 기본 역량들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통력이죠. 사람들과의 소통력뿐만 아니라 챗GPT를 써보시면 여러분 그냥 질문을 해도 되지만 그 프롬프트 기법이 있습니다. 뭐 제시문을 제시하고 예시를 주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 더 정확한 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AI의 소통법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우리나라 AI는 모든 교육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챗GPT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초록색 부분을 더 추가시켰는데 결국 AI 교육이 이런 식으로
그 구성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AI 기본 원리를 인식, 탐색, 추론, 데이터 학습, 초코드 AI 측면에서 어떤 한점들이 있는지 원리를 하고 그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특히 실생활 적용에서는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리 설명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이 또 윤리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재밌고 뭐 무섭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거에 대한 그 한계점과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꼭 가르쳐줘야 되는 이제 중요한 꼭지로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다양한 코딩법과 가르쳐준다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 자체로도 학교, 교사, 학생, 그다음에 교육감,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각각에서 챗GPT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막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이 활용법들을 근데 당연히 잘 익혀서 아이들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초중학생들한테 선생님들 가이드로 하고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학교 말고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챗GPT가 그 아까 우리 유영균 박사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몰랐던 능력들을 얘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직접 해보시고 내가 챗GPT보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으시면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 현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인공지능 교육이 진행돼야 될지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재성원 이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네, 자료 없으시죠? 네, 따로 챙겨온 건 없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네. 저는 그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제품 책임을 담당하는 재성원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손에 쿠폰이 하나씩 지어져 있을 텐데 저희 리튼 서비스 무료 이용권입니다. 저희 리튼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2년 된 스타트업이고 저희는 이미 창업 초기부터 GPT 시계를 예견하고 준비해 왔던 팀으로서 생성 AI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부터 이 기술을 목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 GPT 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리튼 서비스는 챗GPT가 나오기 전인 한 9월에서 10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세계 최초로 CS 혁신상을 받은 만큼 저희 팀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저희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써보시면서 생성 AI가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느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거죠 이거. 예, 이거 한 달 이용하면은 또 뭐 이거 자동 결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네. 다행입니다.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한 달 써보시고 네, 또 무료 이용자들은 또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균 대표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세 분의 이야기.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저 듣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이언스 아니죠? 네, AI 프렌즈. 네, 사이언스 프렌즈 이제 한국학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네, AI 프렌즈라는 곳에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데, 뭐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으니까 여기 많이 와 계신가요? AI 프렌즈? 한번 AI 프렌즈에서 오신 분. 많이 나가셨나 봐요. 네, 좀 자랑할 만한 회원 수라든지 뭐 이 학회 이름 치고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이름이죠. 네, 저희가 처음에 연구단지에서 연구자들 중에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뭐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뭐 협의체 이런 걸 하려 그러다가 여기 계신 이제 김기훈 교수님께서 그냥 딱 던지시더라고요. AI 프렌즈 어떠냐고. 이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수는 저희가 그 카카오톡 단톡방 기준으로는 1,400명 정도 되고 뭐 페이스북 그룹 기준으로는 한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은 구독자 기준으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AI 프렌즈. 감사합니다. 네, 좀 카카오 프렌즈 느낌이 좀 있는데. 예. 또 전창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재밌게 봤고요. 네, 이렇게 좀 놀란 게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생성 AI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AI 프렌즈 학회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리튼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거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미래가 너무 밝다. 네, 너무 밝고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조만간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AI 프렌즈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고 했더니 저희 채널에 나오신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회원이시고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소속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굉장히 또 역량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속된 걸 보니까 그래서 기대 좀 되고요. 네, 우리 전창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신데 인공지능 윤리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SF 작가 같은 분들도 뭐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윤리 이것만큼은 인공지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완벽한 그 기조를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말씀드리면서 했듯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반드시 통제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통제가 안 되면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을 폐기하고 다른 기술을 만들면 되거든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율성 문제예요. 자율성.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자율성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편리해집니다. 네, 우리 SF 영화나 이런 데 미래 이런 그런 데 보면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깨워주고, 네, 알람으로 깨워주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데, 오늘의 지금 컨디션 어떠시니까 오늘은 뭘 입으시고, 음식도 막 차려주고,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면 되게 편안하게 편리하고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선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1%라도 악하다면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둘 다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절대 악한 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선하고 착하고, 네, 무조건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자율성을 지금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걸 지금 아무도 안 해봤어요. 지금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에게 윤리와 양심을 가르쳐서 선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면 그러면 자율성 부여되지만, 만약에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 자꾸 얘가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오류를 일으키고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선하고 윤리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우리는 자율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네. 확실하게 노예로서 통제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확실히 노예로서. 근데 뭐 인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리 윤리를 가르쳐도 뭐 선한 사람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싹을 잘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이제 AI 챗봇 지금 챗봇 나오고 챗GPT처럼, 예. 그리고 뭐 AI 스피커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좀 오류가 나도. 그런데 이제 로봇으로 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인간보다 더 크고 키가 크고 거대하고, 내지는 인간 옆에서 바로 케어를 해주는데, 이러한 로봇이 또 킬러 로봇 들어보셨어요? 네, 살상용 로봇으로 인간을 대신해 전쟁터에서 활용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로봇이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네, 그 자율성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토크가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있나요? 녹화본이 나중에 올라가나요? 네. 우리 전창배 대표님 발언이 만약에 그 온라인으로 올라가면은 추후 인공지능이 분명히 이걸 볼 겁니다. 예. 웬만하면 그 전창배 대표님 발언을 좀 편집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나중에 좀 피해가 없지 않을까. 네, 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온라인에 올라가면. 네,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통제가 된다는 주장이신데, 우리 재성원 이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하는 쪽에 계시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칼이 뭐
그 요리할 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게 악용되면 사실 그걸 사용한 사람의 문제로 저희가 보잖아요. 저희는 지금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실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당장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업무 속에서의 득도 그에 비해 되게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지금 서비스를 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저희 서비스 내에서도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감지할 수 있는 필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의적인 시도를 한다거나 뭐 인공지능이 조금 뭐 나쁜 말들, 욕설들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들은 저희 필터들이 작동을 해서 이제 한번 거르고 있고, 물론 그것들을 더 뛰어넘는 어떤 사람이 좀 워낙 창의적이고 하기 때문에 돌려서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막아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곳에서 정보를 큐레이션해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보의 출처들의 일부러 잘못된 정보나 뭐 굉장히 무례한 정보, 우리 대표님 말씀에 약간 악한 정보를 심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그래밍적으로 제한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완벽하게 뭐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대로는 당연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GPT라든지 저희 리튼을 사용할 때도 인공지능과 틀릴 수 있고, 인공지능의 정보는 뭐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저작권이나 어떤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약간 얘가 다 해줘, 얘가 완벽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대한 윤리 교육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윤리 교육도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걸 응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도의 교육을 마련하지 않아도 서비스 곳곳에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UX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야 하고, 저희 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기훈 교수님께서 혹시 이 커리큘럼 상에서 그 교사들의 윤리 교육이 좀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도 이제 AI를 처음 써보시는 거기 때문에 AI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예를 들어 데이터 편향이라던가 아까 조금 소개하셨던, 아니면 그 모랄 머신 같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학생 그 교육 국가에서 또 제시하는 윤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일단 한번 파악하도록 커리큘럼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자기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랄 머신이나 뭐 이런 데이터 편향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해보고,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잘못 학습한다는 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뭐 이런 학교 현장의 교육에 대한 것까지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공지능의 발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느 통제를 해가지고 약간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통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발전했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종윤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 쓰고 계시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또 툴을 쓰고 있고, 이런 거는 왜 아직 안 되지라는 기능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술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이 생성 AI가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법을 알고 따라가서 이미 쓰고 있으면은 안 되지 하는 순간 바로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건 안 되지라고 알 정도면은 정말 대단히 얼리 어답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 해보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 속도나 방향을 보고, 리튼도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 과제 기간 동안 갑자기 갈아엎은 게 이걸로 나중에는 다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윤리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유윤균 박사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최근에 하나 읽었어요. 뭐였냐면 섹스 전쟁 햄버거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이 구슬땀을 흘려서 연구하는 나라는 없대요. 연구실은 없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그쪽 업계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당장 되니까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 교육이나 학교에서 쓰지 말라라고 해서 안 쓰는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고 그런 교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냥 팍 풀어서 다 알려주고 사용해라. 왜냐면 사용을 못하게 하면 착한 학생들은 사용을 안 해서 느리게 배우고요. 이 머리를 쓰는 학생들, 악한 학생들. 네, 예. 악당들이 열심히 써갖고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과제를 해갖고 와서 A뿔을 맞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과 교수님들께 다 이거를 강의를 우선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썼으면 썼다고 말하고 어떻게 썼을 때 더 잘 쓸 수 있는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서로 경험을 공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밖에서 체험 활동도 하겠습니다. 체험 약간 악한 쪽으로 하나요? 좋은 쪽으로 해야죠. 선한 쪽으로. 네.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원종 교수님 좀 악한 쪽으로 좀 써보신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게 욕하는 것도 시켜보고 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유영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AI 프렌즈라는 어쩜 굉장히 거대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 거대한 집단에 그 어쩌면 굉장히 훌륭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네트워크를 보이고 계신데 이 집단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거대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커뮤니티로 시작했고 몇 명으로 시작해서 뭐 지금 법인 등록됐지만은 사실은 절반은 아직까지 커뮤니티고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저희는 그 뭐 어려운 인공지능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이 설계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그런 걸 가지고 몇 년 전에 같이 대전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그 커뮤니티 회원분들 중에서는 다들 이 도메인이 있어요.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하는 일에 인공지능 적용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고 또 기업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개발자를 직접 뽑을 수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인공지능 활용하고 싶은 사장님들 오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를 힌트를 얻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인공지능은 잘 모르고 좀 더 뭐라고 할까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는 한 3일 만에 만들어줄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드는 게 제가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성원 이사님 지금 서비스가 좀 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 중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챗GPT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네, 오픈 AI에. 혹시 위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네,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위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빨리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시한 지 한 3달 만에 사용자분들께서 한 13억 단어 정도 이상 생성하실 정도로 지금은 더 많죠.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한테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조금 더 저희 서비스에서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바꾸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랑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어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하고요. 뭐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정서라든지 뭐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을 리튼이 잘 이해하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가서 이제 뭐 나 오늘 점심에 먹은 거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라고 하면은 뭐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네 블로그를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되게 번역체로 딱딱하게 나오는데 저희 서비스에서는 마치 진짜 얘가 먹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걸 먹었어요 하면서 되게 유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먼저 좀 선점 효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용해 보시면은 사실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챗GPT 들어가가지고 야 챗GPT 폼 미쳤다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위튼에 들어가서 야 위튼 폼 미쳤다 이러면은 이해합니까? 폼 미쳤다는 너무 최근 유행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의 어떤 학습은 안 시켰는데 아니 네. 조만간 업데이트가 네. 되면은 폼 미쳤다도
위튼이 더 빠르겠죠? 챗GPT보다는? 제가 오늘 저녁 중으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제는 네, 이 정도로 빨라야 된다. 왜냐면 강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비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구글의 바드도 있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려면은 확실하게 한국적으로 뭔가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폼 미쳤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죠 여기. 뭐 좋은 건가요? 여기 폼 미쳤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많이 계시네? 아 그냥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 사람이 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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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참희 대표님, 그 사실 인공지능 윤리라는 거는 좀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위튼 서비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싶은 게 있을까요? 조금. 지금 챗GPT가 가장 지금 불안정한 게 뭐냐면은 출처가 없는 데이터 결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챗GPT를 이용하는 건데 나온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또 검색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GPT-4가 조금 더 그런 이제 정확한 정보를 내는 부분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아마 서치 GPT 그 네이버에서 이제 곧 나올 건데 서치 GPT가 만약에 챗 GPT와는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출처도 표기가 되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다 우리나라 네이버 서치 GPT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GPT 서비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그 기업이 아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리툰이 아마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쓴다면 아마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좀 그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신뢰도 높을 것이고 그러면 뭐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걸러내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또 김기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학교 현장을 위한 일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AI 프렌즈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네, 부수장으로서. 네, 이 AI 프렌즈 단체와 이 학교 현장과의 연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청사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원래 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고 애트리 연구원이다가 이제 학교로 갔는데 저희 프렌즈에 대한 소개를 선생님들한테 해드려요. 그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새로운 이런 테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여기 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마 AI 프렌즈의 제 지도 학생이나 뭐 저희 관련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도 제 학생 아니더라도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저희 그 단톡방이나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의 개발급자급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새 챗GPT는 교육에 관련돼서 연구안이 되게 많잖아요. 어디까지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거라던가 아니면 학교에 적합한 수업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선생님들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뮤니티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그 인공지능의 단점 중에 하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아까도 이제 발표 중에 보여주셨는데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너 틀렸어 이러면은 사과를 바로 빠르게 해요. 사과하고 일단은 수용하고 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네 뭐 저도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그리스의 위대한 전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이러면은 제가 적장의 목을 그렇게 많이 뱉대요. 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혹시 유영균 대표님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챗GPT는 아까 그냥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측하다 보니 오차가 누적돼서 나중에 대해서는 거의 딴소리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약간 창작자분들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예전에 보면 작가분들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런 그 로그라인이라고 하죠. 몇 줄 되는 그 스토리 라인들을 막 던져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시키면은 몇백 개, 몇천 개, 몇 초 만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고
이 근데 이 할루시네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답변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검색 기능하고 연동한 기능들이 있어요. 챗GPT는 현재는 안 되고 지금 알파 버전은 됩니다. 알파 버전은 브라우징 검색 기능에서 연동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챗GPT 말고 그 외의 서비스 중에서 이제 검색하고 연동해서 답변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해야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위튼 같은 경우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게 좀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방금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 브라우징이나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 API 정보를 끌고 와서 이제 혼합 생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기술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일주일 내로 저희 서비스에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순차적으로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혹은 사용자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용자 선택을 해서 그 특정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켜놓고 이제 생성 AI를 혼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은 그 속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그 엄청 큰 모델 한번 거쳤다가 또 다른 API를 또 거치고 나오면은 그런 레이턴시 문제가 당연하게도 있는데 이거는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고 뭐 GPU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니까는 당장은 조금 느리고 옛날 스마트폰 생각해 보면 사실 문자 하나 보내거나 카톡 하나 보내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 1초도 안 되게끔 반응이 하는 것처럼 그런 기술 발전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이걸 당장 어떻게 응용을 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 그걸 중점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심심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알바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위튼도 이제 하다가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 올라오면은 잠깐 사람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형태도 좀 하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있네요. 다 인공지능을 하는데 사람이 중간에 약간 세미로 들어가서 세미 인공지능. 네, 사람인 것 같으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머였습니다. 네, 그 원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술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미지 위주로 많이 하시고 영상이나 이런 쪽은 할루시네이션이 없나요? 말도 안 되는 걸 만든다던가. 사실 할루시네이션은 제가 이제 AI 프렌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샘 알트만 그 오픈 AI 대표가 2년 안에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해결하겠다라고 한 말은 2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혹시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할루시네이션 이게 구글처럼 검색이다라고 믿지 않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영국의 일간지에서 구글은 끝났다라고 헤드라인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프레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저한테 챗GPT는 당연히 초거대 AI니까 정확한 정보들을 경험을 쌓아서 얘기해 줄 거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빨리 바로잡아서 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못 써가 아니라 그걸 알고 이제 보완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신 느린 문제 그것도 당장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면 UX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오래 기다려도 거울 붙여놓으면 오래 기다린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는 게 오래 걸려도 뭐 40%, 80% 이걸 알려주면 오래 걸린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인공지능이 도는 동안에 캠이 켜져서 내 얼굴이 보이고. 그것도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예, 전 그건 생각을 못했고요. 거울처럼. 지금 뭐를 검색 중입니다. 구글에서 검색 중입니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완료된 거 알려줘도 얘가 섬세하게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구나 하면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이제 UX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지 생성에서는 조금 덜하긴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떡국을 그려줘. 네. 양지가 얹어져 있는 떡국을 그려줘. 이러면 이제 그 소고기 양지가 아니라 양지 바른 태양이 이렇게 떡국 위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약간 개선하려면은 뭐 떡국 위에 뭐 잘게 자른 소고기를 올려줘 이렇게 좀 그 텍스트를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좀 되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예. 텍스트 바꾸는 걸로 한계가 있는데
아까 연어 그림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발달을 하면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연습해야지라고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버전이 업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연습 안 해도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연습하고 있는데 사진을 올리면 그 프롬프트를 읽어주는 기능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미지랑 텍스트랑 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 되니까 네네. 그래서 보완이 된다. 네. 유영민 대표님. 네. 네. 아까 클립 이런 게 지금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동작하는 건 거기 있는 단어들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고차원적인 의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하면서 이제 정말 좀 복잡한 문장의 구조나 정말 이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그리는 것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일단 못 얻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 네, 기대가 좀 앞으로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번 좀 그 오신 분들께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두 번째 계신 분 질문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냥 물리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박태우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기술이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또 혁신적이라 생각했던 다양한 기술들과 비교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엄청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연구소나 대학에서만 연구를 하다가 이게 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이제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경쟁을 해가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챗GPT가 다양한 부작용들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이사장님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유명한 분들께서도 기술 발전을 잠깐 멈춰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한 서명 운동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우려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말에 대한 비유를 봤는데 우리가 말이 교통법규를 모른다고 해서 말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만약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결과물의 악용만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온 정보가 악용된다면 그것만 규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업과 연구소에서 그 결과물들로서 AI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AI는 언젠가는 도태될 것이고 시장에서 배제가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AI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기업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라고 서명하신 분이 한 300분 계시거든요. 네, 뭐 카이스트 뭐 김대식 교수님. 네, 요거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이 제대로 등장하면은 네, 살생부. 네, 그 300분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멈춰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학계에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다. 조금 멈추고 우리가 준비가 된 다음 개발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기업에서는 또 좀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또 멈춰야 된다는 게 멈춰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한 1년만 멈춰주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또 측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 측면에서 멈춰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기술과 다르게 기업 입장에서 먼저 좀 뛰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학 연구소보다도 막대한 자본이 있는 기업이 먼저 좀 지금 뛰어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뭐 질문 주신 것처럼 저도 이거를 완전히 막아야 된다, 이걸 당장 멈춰야 된다는 저도 완전 동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저도 있는 것 같고, 먼저 이거를 세상에 내놔야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유지 케이스를 만드는지를 이제 봐야 그 다음 대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멈춰야 된다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팀도 작년에 AI 윤리점검표 작성을 정부랑 같이 한다든지 정부들이 이런 그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짜 실제로 저희처럼 응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로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서로 그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서 관련 규제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응용 기업들도 거기에 맞추는 서비스를 내놓고 하다 보면은 접점이 만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여기 네, 가운데 계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AI 컨택센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지금 제가 관련 업무를 한 지금 거의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챗봇도 해보고 보이스봇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챗 GPT는 저희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떤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도 우려하는 게 이제 이 친구가 생성한 스크립트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거를 믿고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는데, 이거를 좀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어떤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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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싶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렇게 브라우징 그 웹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보통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브라우징 해가서 나오는 정보를 프롬프트에 입력으로 집어넣고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챗GPT가 지금 토큰 수가 꽤 길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붙여놓고 답변하라고 하면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슈죠. 뭐 계속 아마 좀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그 검색된 결과랑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대화의 맥락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놓고 검증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검색해 나온 걸 놓고 지금 맥락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결과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마 노하우가 기업마다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이거는 아마 좀 기업마다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 내부 규정집을 넣고 챗GPT로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 규정집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못 넣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내가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인공지능을 또 씁니다. 그러면 그 큰 규정집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비교적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여기 선생님, 네, 여기 선생님하고 저 뒤에 우리 남자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전 동아중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 1박 2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련 활동을 갔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이 귀한 토론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저희 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그 큰 욕심을 내봅니다. 단가가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카이스트생, AI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미래의 AI 과학자인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학교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리자 교육도 어쩌다 한번 명 강의를 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셔놓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계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특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사실 저희 학교가 이제 그 교육과정에 진로 연계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올 하고 내년에 2년을 하면서 20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그런 교육을 미리 저희가 교육부 지정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올해 AI실,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그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 스텝을 밟아서 하기에는 우리는 하나씩 그래도 대전에서 앞서간다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들어보면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우선 내년부터 어느 시술을 하나를 줄이고 정보 교과를 늘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니까 더 조급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야,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예술가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예술가들이 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뭐 작곡가, 예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만큼 어떻게 변화를 대응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진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짤막하게라도 좀 답변을 주시고 중학교 아이들을 공략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오늘 패널 진행해 주시는데 예. 너무 목소리도 좋고 그다음에 질문이 너무너무 흥미롭게 다양하게 하셔서 사실은 저도 간단하게 이거 아수겁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의 영재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훈화를 10줄 정도 알려줘. 그랬더니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줘.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걸 조금 연습은 해보고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관리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 얘기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똑같은 말씀을 또 두 번 해주셨지만 우리 김규현 교수님 짧게 그 중학교에 대해서 좀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원종윤 교수님께서 예술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한데, 네. 일단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AI 중점 학교라던가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 진로 잘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거에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연수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각 교육청도 있고 저희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단기 특강으로 하시기엔 좀 이렇게 갈증이 나시잖아요. 또 중학생을 위한 것, 고등학생을 위한 것 뭐 좀 이렇게 학급별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대전이니까 대전 교육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교육청도 있고 교육정보원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있어서 해보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런 그룹들은 그 일반 학교에서도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걸 이렇게 강사를 모으고 와서 이렇게 초청하고 싶으시면 저희 AI 프렌즈 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네 그런 걸 코스를 짜서 네 도와주실 수 있을 단가를 것 같아요.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원종윤 교수님. 네. 네, 저는 예술보다 먼저 교육 얘기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고교 진로 탐색 교육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해요. 그럼 저희 과에 오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생성 AI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생성 AI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18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13세는 안 되고 18세까지는 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교육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게 좀 악한 거 많이 만들죠. 네, 악한 거를 악한 이미지. 한번 이런 것도 되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한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디스코드를 이제 처음 써보지만 중학생들은 디스코드를 다 쓰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데서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뉴스를 거의 SNS에서 접하는데 그거를 출력해서 읽게 한 다음에 요약하는 공부를 시키는 게 굉장히 문제정이나 제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랑 남들이 거기다 첨언하는 자극적인 공유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문제 정의를 잘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미성년자는 보호하에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출력해서 아티클을 읽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예술가들은 사실 아까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도구가 그냥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뭐 직접 그렸었고 그걸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 학교 출신의 아티스트 분도 와 계신데 그분은 런웨이로 영상 만들려는 작업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생성 AI로 계속 차별화된 작품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써보면은 아티스트 큰일 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가다성으로 긴 시간을 들여야 됐던 작업들이 인공지능이 도와주면서 짧아지고 오히려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아까 제가 짧게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코리아 커뮤니티라고요. 저희는 지금 약 6천 명의 한국 유저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2% 이대성이라고 합니다. AI 프렌즈라면 좀 적대적인 건가요? 아니요. 라이벌의 등장. 네, 그런 것은 심지어 아니고요. 회원 수 1,000명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AI 코리아 커뮤니티는 AI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누가 전화기를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하겠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중전화가 더 찾기 어렵듯이, 그리고 은행들이 인터넷에 창구를 열어요 라고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은행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AI도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는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게 기조를 좀 해서 이번에 웹 컨퍼런스도 열고 그랬었는데, 저희 유용균 대표님께 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AI 대중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전공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게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위해서 인공지능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인공지능이 사실 아직까지 비싸고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어떤 독점하고 있는 거죠. 뭐 오픈 AI가 독점하고 있고 뭐 여러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좀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이 기술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뭐 실제로 AI 프렌즈에서 그 중소기업 분들 이런 기술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POC 프로젝트를 되게 한 수십 번 정도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직접 해봐야지 실체가 이해가 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걸 저희가 만드는 게 하나 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AI 메이커 스페이스. 또 한 축은 뭐가 있냐면은 약간 이제 학회잖아요. 학회고 저희가 이제 학술지를 발간을 이제 할 예정인데, 그 학술지는 저희는 종이가 없는 학술지를 추구합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기술을 대해서 공유할 때 코드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인공지능 모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제공한 사람들도 그 모델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술에 대한 기여, 데이터에 대한 기여를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들이 어떤 프로덕트가 돼가지고 가치를 창출해냈을 때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한테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짧게 우리 전찬배 대표님부터 마무리하는 뭐 하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사실 규제 쪽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윤리단체고 법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규제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그러한 멈추고 가자, 이거는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기술수가 빠르다 보니까 잠깐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AI 로봇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죠. 군 장병 부족하죠. 물가 계속 올라가죠.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인공지능과 로봇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AI에 올인해야 돼요. 로봇에 올인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잘 반영하면 간다면 그럼 진정 우리나라 인공지능 선진국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영준 대표님. 네, 저도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까 저희 딸 위해서 챗봇을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딸한테 주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 윤리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좀 충분히 테스트해서 엉뚱한 답변 안 하고 잘 답변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좀 딸한테 줘야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규제나 윤리도 중요한데 이거 사람도 맨날 헛소리 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이 세상이 뭔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 세상에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뭔가 새로운 판이 짜질 것 같은데 그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6개월 동안 연구하지 말자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너 결론이 뭐지? 아무튼 두려워하지 말고 네네. 인공지능에 뛰어들자. 네, 네. 뭐 저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실 이제는 그 세상에 바뀐 세상에 빨리 바뀌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예전처럼 뭐 박사 학위 받으면 그걸로 30년 동안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계속 세상이 더 빨리 변할 거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 세상인 것 같고 빨리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원정 교수님. 저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경쟁을 할 수 없다면 기술이 발전할 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꼭 인공지능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노력들을 하면은 인공지능을 내가 안 해서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훈 교수님. 네, 오늘 교장 선생님 오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네, 또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좋은데 의외로 초중고에 정보 교육이나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니 안 배우면 애들이 미래 과학자들인데 미래 AI 관련된 뭔가 할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 이런 게 좀 부족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AI 디지털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생님들 연수라던가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으시면 특히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학교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많은 관심 참여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성훈 이사님. 네, 저희 리튼 팀 같은 경우는 이 생성 AI를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이 하나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듯이 AI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팀은 궁극적으로 이 AI와 세상을 이어서 개인에 맞춰진 AI 컴패니언을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그런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팀원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팀에 모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챗GPT 써보신 분 계세요?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신 분? 네, 많이 계시죠. 안 써보신 분도 꽤 계신데 사실 써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한데 몇 번 쓰면은 별게 아니에요. 네, 그냥 처음엔 너무 신기한데 몇 번 써보면 그냥 이런 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뭘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 일단 써보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서비스 위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써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우리가 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뭔가 있으면 신기한 것들 호기심을 갖고 좀 참여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 문화니까 네, 좀 많이 좀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혁신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네, 5분의 전문 포럼에 참여해주신 5분의 전문 패널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일타 궤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